이 스피커의 원리 설명했었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력에 관련된 내용이죠. 오늘 안 써지네. 했던 거 정리해 보면 FP 자기력은 QV 곱하기 B였지.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전하 Q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런 이제 벡터 외적의 방법으로 FP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를 보자면 QVB 곱하기 사인 세타 이제 주어졌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류 도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IL 곱하기 B가 됐었죠. B는 IL 곱하기 B. 그래서 크기를 볼 때는 ILB 그리고 역시 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이제 자기력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도 잘 알아야겠죠. 오늘은 여기 토크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 토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지난 학기에 공부했었겠죠. 역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하는 공부 토크는 자기장 속에서 한번 B 속에 B 안에 또는 B 속에 전류 고리가 있을 때 전류 고리가 있을 때 이 고리가 이 토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죠. 토크를 받는 이유는 한쪽은 뭐 위로 받고 한쪽은 아래로 힘을 받으면 이게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원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에 그림처럼 오른쪽 방향에 자기장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고리가 있죠, 전류 고리가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에 흐르는 사각고리인데 이걸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면 이렇게 이쪽에서 본다면 A라는 도선이 이렇게 앞에 보일 테고 B 길이의 도선은 이제 이쪽에서 보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B 길이의 도선이 이쪽에 있는 거고 이게 A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절반은 2분의 A가 되겠지. 저 뒤에도 있겠죠. 이게 A가 이렇게 저 뒤에도 있겠지. 그리고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고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그 사각 고리가 이렇게 이제 세로로 있는 걸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이번 그림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전류가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왼쪽에서는 전류가 나오는 전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점으로 표시한 거고 오른쪽에 이 도선은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들어가는 X 방향의 전류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에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손 법칙 적용해 보면 이 ILB 해주면 전류가 나오고 있고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인 거잖아요. 왼쪽 이렇게 몸소 보여줘야지. 전류가 나오고 있고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면 이렇게 감아주면 그렇죠? 나오고 있고 B 이렇게 감아주면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여러분 나는 맨날 이렇게 해갖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교재에 있는 거대로 이렇게 하면 I 나오고 있고 B는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위로 힘을 받겠지. 얘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보자면 이제 회전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크를 구해볼 수 있겠죠. 토크는 원래 힘 곱하기 거리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타우 1을 구하면 타우 1은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A잖아. 2분의 A 곱하기 힘 F1 되겠죠. 근데 F1은 여기 다 위에 있어요.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2분의 A 곱하기 F1은 ILB죠. IL. 근데 길이가 B잖아. 이 길이가 나오는 도선이 받는 힘이니까
I 곱하기 B 곱하기 B가 되겠죠. ILB 이렇게. 그런데 소문자 A하고 소문자 B를 곱하면 넓이가 돼요. 넓이. 그죠? 이 넓이를 대문자 A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아래 또 이 힘이 가해지니까 토크가 또 있겠지. 이 F2에 의한 토크. 그래서 전체 토크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IAB가 돼요. 그렇죠? IAB. 2분의 이제 두 개를 곱해줘야 전체 토크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전체 토크가 됩니다. IAB가 되고 여기 N이라고 하는 건 도선이 하나만 있으면 F1, F2만 가야지만 도선이 이제 여러 번 감으면 어떻게 돼요? 감은 수만큼 힘이 커지겠지. 그래서 그냥 N배. 대개는 N부터 써줍니다. N, I, A, B 이렇게 쓰는데 얘는 무슨 뭐 발음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비안 되잖아요. 비안. 왜 N을 뒤에 써줬는지 알 수 없겠어요. 자, NIAB에 NIA. 왜 항상 NIA를 쓰냐면 여기 그러면 이제 토크 공부할 때 관성 모멘트 했었겠지. 타우는 I 알파 이렇게 뉴턴의 제2법칙을 이렇게 쓰잖아. 그래놓고 I를 뭐라 그래요? 관성 모멘트라고 공부했었게. 그럼 기계니까 훨씬 더 잘 알겠죠? 관성 모멘트. 자,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공부하면 얘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타우는 IA 곱하기 B IA 곱하기 B 이렇게 쓰고 이게 그냥 N배 해주면 되죠. 그래 놓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뮤라고 씁니다. 뮤 곱하기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NIA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뮤로 바꿉니다. 뮤. 그래 놓고 이 뮤의 이름을 관성 모멘트가 아니라 자기 모멘트. 자기 뭐 쌍극자 이렇게 붙여도 돼요. 자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NIA가 나오잖아요. NIA. IAN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B를 뒤에서 항상 자기장은 곱하기 B가 항상 뒤에 옵니다. 그렇죠? 예. 힘을 구할 때도 여기도 그랬었죠. 힘을 구할 때도 여기 V 곱하기 B, L 곱하기 B. 토크를 구할 때도 NIA 곱하기 B 되는 거죠. 10원 그림에서 뭐 이게 조금 회전을 했다고 치자고요. 약간 회전을 해서 이런 모양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토크는 이 F까지의 수직거리 이 모멘트 8을 곱해줘야 되니까 2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를 곱해줘야겠죠. 이 수직 길이가 그죠? 여기 만큼의 길이 반지름 같이. 그래서 사인 세타가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외적이 사인 세타 들어간다고 했잖아. 크기는 NI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이의 벡터는 뭐냐 그러면 A 벡터. 여기 보면 A 벡터가 들어있잖아요. A 벡터. 넓이 벡터는 이 도선이 이루는 평면이죠. 이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 이렇게 넓이가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지. 그런데 이 방향이 이것도 뭐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이 있을 텐데 그냥 오른손 법칙으로 감아서 전류의 방향대로 감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그 고리의 중심에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른손 법칙 적용시켜서. 즉, 이 고리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자기장은 공간에 있는 자기장이죠. 이 공간에 있는 자기장이고 이 앞에 있는 A는 이 도선고리가 향하는 방향 이런 얘기예요. 도선고리가 향하는 방향인데 그 방향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전류에 의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또는 실험에서 공부했던 원형 고리가 만드는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있는 자기장하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90도일 때 이게 그런 얘기잖아. 이 고리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 위쪽 방향일 거 아니에요. 전류가 이렇게 올 테니까 90도일 때 가장 큰 이 회전력이 토크가 작용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같은 방향이 되면 그때는 토크가 작용하지 않겠죠. 지구 자기장에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구 자기장하고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이 작용하고, 이게 그냥 정렬이 되면 더 이상 이 토크는 작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맞춰주면.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되겠고, 어쨌든 이 값들을 다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QVB, ILB, 뮤 곱하기 B 또는 NIA 곱하기 B. 그래서 잘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이 B가 어디겠죠? 뮤가 그냥 NIA가 되는 겁니다. 이안. 이래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뮤의 단위는 IA니까 I 전류 암페어 곱하기 넓이 미터의 제곱. 이걸 이제 자기 쌍극자 모멘트 또는 자기 모멘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좀 간단히 뭔가 이제 아주 심플한 벡터식으로 딱 나오잖아. 19-5번 예제 문제를 보게 되면 토크를 구해보자. 토크는 여기 자기 모멘트를 계산하라. NIA. 책에 있는 표현대로 2안 하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상. 여기 이제 단위를 조심해야죠. 여기는 이제 미터 제곱이라고 잘 나와 있는데 20cm 곱하기 2 곱하기 10cm, 10cm 이런 얘기죠. 아니네. 센티미터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제곱이 나왔겠죠. 루트 2cm, 루트 2cm인가? 가로의 길이가 루트 2cm. 세로의 길이도 루트 2cm. 곱하면 얼마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미터. 아주 작은 사각형이라는 얘기죠? 그죠? 실제 뭐 아주 작은 사각형이에요. 여기를 100번을 감고 전류를 0.045A 흘리면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 계산해주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 미터 제곱이 나오고, 토크는 여기 이제 B만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최대 토크를 구하라 그랬으면 사인 세타가 90도가 됐을 때 가장 최대가 되고, 요거만 남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뉴턴 미터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어디에 응용되냐? 뭐 가장 많이 응용되는 건 전동기지, 전동기. 모터. 모든 전기 모터는 다 이 원리를 쓰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기 모터. 거의 대부분, 그죠? 물론 이제 유사하게 좀 다른 형태의 모터도 있는데 거의 뭐 같아요, 거의. 합니다. 성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모터의 원리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얘기했던 그 동일한 그림이죠. 이 B번 그림을 보면 똑같아요.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석을 이렇게 설치한 거지. 여기 자석을 설치한 이유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쪽 N극 자석이 있고 S극 자석이 있는데, 간혹 이런 그림 보면 자석은 N극만 있을 수 없다면서 여기는 왜 N극만 그려놨냐? 왼쪽에 S극이 있겠지, 그제? 근데 그림에서 이제 제외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원이 있죠? 전원을 줘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류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앞에 그림처럼 똑같이 되겠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 앞에 그림에서 봤던 이 토크의 문제점이 뭐냐면, 앞에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 계속 돌릴 수가 없죠, 이거를. 그렇죠? 좀 지워보겠습니다.
보내주는 게 없나? 예. 그림을 보게 되면 높다 또. 얘는 위로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얘는 아래로 힘을 받고 이게 이제 90도가 다 되면 그래도 위로 힘을 받고 그래도 아래로 힘을 받겠지. 대신에 이제 토크가 0이 되겠죠. 지금 돌아가고 있으면 그래도 계속 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여기 90도를 지나쳐 가겠죠.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럼 지나쳐 가면 그때부터는 여전히 위로 힘을 받으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회전을 못 시킨다고. 이게 계속 회전이 되게 하려면 이게 90도 돌아갔을 때 지금 이렇게 이런 각도에 있는데 이게 90도 돌아갔을 때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얘가 힘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야지도록 해야 계속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순간에 전류의 방향을 딱 바꿔주는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찾은 거지. 에디슨이 모터를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잖아. 에디슨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니까 아니, 전류의 방향 바꿔주면 되겠네. 180도 돌아갔을 때. 그래서 여기 전류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으로 얘가 반바퀴 돌아가면 이쪽으로 가서 달라붙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바퀴는 180도는 이쪽에 접촉하고 있다가 극성을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180도 돌아가면 이 극이 이쪽으로 돌아오게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브러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정류자라고 합니다. 그죠? 모터의 도선에 연결된 게 정류자. 그리고 이쪽에 얘는 멈추고 있어야겠죠. 그죠? 이걸 브러쉬. 사실은 둘 다 브러쉬인데 이름을 지은 거지. 이쪽에 이제 정지하고 있는 놈을 브러쉬, 돌아가고 있는 놈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아침에 맨날 시간 되면 학교 가고 시간 되면 다시 집에 가고 또 다음날도 아침에 직장 있는 사람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퇴 그러잖아요. 그치? 그걸 뭐라 그래? 통근한다. 통근. 그쵸? 통근하잖아. 그치?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통근자예요. 통근자. 예. 근데 좀 우리말로 좀 잘 바꿔놓은 게 정류자예요. 정류자.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어 표현으로는 통근자라고, 통근자, 커뮤테이터라고. 그렇죠?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원을 직류를 주면서, 직류 전원을 주면서도 얘가 계속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돌아가겠죠? 그렇죠? 이게 모터예요. 직류 모터. 우리가 DC 모터라고 합니다. DC 모터. DC 모터.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겠죠? 기계에서는 뭐 당연히 하겠지. 그런데 얘를 많이 쓰면 이게 계속 여기 마찰이 되잖아. 브러쉬하고 정류자하고 계속 이렇게 쓸고 가야 되니까 이게 기계적인 마모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계속 바꿔줘야 돼. 브러쉬는 그냥 흑연으로 만들어요. 흑연으로 탄소로 만든다고요. 탄소. 이게 자꾸 쓸리다 보면 이제 탄소가 다 마모되겠죠. 그래서 브러쉬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이 브러쉬가 계속 마모가 되니까 쓰다 고장나고 얘를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 그리고 이 전기 접촉이 기계적 접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전류가 잘 흐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도선보다는 전류가 덜 흐르겠지 조금. 그리고 불꽃도 막 발생하죠. 얘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전선 여러분 그 스위치를 줬다 안 줬다 그러면 스파크가 계속 발생하잖아. 여기에 무슨 불이 날 수 있는 가스나 이런 게 있다면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그렇죠? 불꽃이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제 전자공학이 발달하니까 이거를 기계적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그죠? 반도체로 만들어서 얘가 90도, 180도 돌아가면 알아서 스위치가 착 바뀌게끔. 네? 그런 IC나 이제 트랜지스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회로를 잘 만들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브러쉬가 없는 모터가 되죠. 브러쉬가 없는 직류 모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BLDC라고 해요. BLDC. 브러쉬리스
DC 모터. 그래서 앞자를 따서 BLDC라고 한다고요. BLDC 모터. 그걸 이제 전기 자동차에 쓰는 거지. 전기 자동차의 모터를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요?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모터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죠. LG에서 만들고 그러잖아.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중국은 중국 모터를 쓰겠지만, 자기네들 쓰겠지만,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차는 다 우리나라 모터예요. 모터는 한번 만들면 고장나면 안 되지. 고장나면 뜯어서 또 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안 고장납니다, 이게. 안 고장난다고. 잘 만드니까, 그죠? 예. 이게 만들었는데 고장났다 그러면 마치 자동차 바퀴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바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모터를, 자동차는 모터가 생명일 거 아니에요. 특히 기계 자동차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는 뭐야? 엔진이 생명이지, 엔진. 엔진하고 미션이잖아요. 엔진 미션 빼면 나머지는 다 조향장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차체는 금속이잖아. 차체는 차체 그냥 착 만드는 데서 만들어 오면 끝이야. 그럼 자동차는 뭐야? 엔진하고, 내가 너무 단순하게 자동차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엔진을 만들고 미션을 만들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남 갖다 붙이는 거야. 바퀴 갖다 붙이고, 조향장치 갖다 붙이고, 전자는 또 안 그러겠지. 또 전자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생명은 또 전자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전자 없이 자동차, 옛날에는 전자 없었잖아. 옛날 자동차는 미션만 있었어요. 미션하고 엔진만, 바퀴만, 그죠? 예. 차체하고. 근데 지금은 그 엔진을 배터리가 대신하는 거고, 그죠? 배터리가 대신해 주는 거고, 배터리하고 모터죠. 배터리하고 모터 역할을, 엔진 역할을 배터리하고 모터가 해주는 거고, 미션은 아예 안 쓰고, 전기 자동차에서는 기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전압을 확 끌어올리면 모터가 막 빨라져. 예. 아주 단순하게. 그런데 이제 요즘 좀 좋은 자동차는 어때? 좀 좋은 전기 자동차는 그래도 좀 에너지를 좀 아끼려고 미션을 달죠. 1단, 2단 두 개를 쓸 수 있게 합니다. 고속에서는 2단, 저속에서는 1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전압만 높여주면 알아서 빨라지니까. 큰 힘도 내고. 그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이게 모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컴퓨터의 이 CD 드라이브나 DVD 드라이브에도 모터가 들어가죠. 그죠? 여기 작은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트랙을 빠르게 정확하게 돌아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딱 멈춰줘야 되고, 계속 데이터를 찾을 때도 원하는 위치에 가서 딱 멈춰줘야겠죠. 그 데이터가 써져 있는 01010011 내가 원하는 위치가 딱 멈춰줘야 된다고. 이제 그 모터를 그것도 다 우리나라가 만들죠. 그죠? 전 세계의 DVD 드라이브의 모터는 다 우리나라 거였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많이 만들죠. 그죠? 하드 드라이브의 모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모터를 되게 잘 만든다고. 네. 여러분들의 아마 선배들도 모터 회사에 많이 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만드는 거죠. 컴퓨터로. 그죠? 설계를 다 기계는 CAD로 설계하고 이제 전기전자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설계해야 가장 효율 좋은 모터를 만들까? 예. 그것만 매일 연구해. 그 사람들은 컴퓨터로 이제 설계를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자기장을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막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19-6절 가면 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원이 바뀌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했던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직선 전류 그리고 원형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책에 좀 읽어보세요.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실험했을 때와 똑같은 실험을 이제 웨르스테드가 한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지난 2주 동안 실험을 해본 겁니다. 덴마크의 과학자인데, 덴마크의 과학자들이 많죠. 자, 여기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직선 전류 도선이 이렇게 있죠.
책상면을 뚫고 지나가게 만들고, 여기에 근데 왼쪽은 전류가 내려간다고 해놓고 오른쪽 그림은 또 올라가는 전류라고 해놨는데, 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한 다음에 감아줘요. 이렇게 감아주면 그 주변의 자기장 모양이, 자기력선이 그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력선이 이렇다는 얘기고, 어느 지점의 자기장은 특별한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겠죠. 여기서는 이런 방향, 여기서는 이런 방향, 여기서는 이런 방향, 이 방향을 다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동심원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동심원.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좀 간격을 조밀하게 그려서 자기장이 강하고, 멀리 갈수록 이 간격을 멀리 그리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선을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선이라고 해요. 교재에도 자기력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이거죠. 2파이 R분의 뮤제로 I. 그래서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로부터 거리가 R인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뭐냐?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그러면 이 식에 넣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B는 실험 결과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합니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자기장을 B라고 표시하잖아요. 전기장은 일렉트릭 필드 그래서 E로 표시하는데 자기장은 B라고 표현해요. 이 물리학자 자기장을 연구했던 물리학자의 BO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있던 연구실에 BO와 사바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B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로는 쓰지 않고 그냥 BO를 B라고 쓰죠. 여기 뮤제로가 들어가는데 뮤제로를 투자율, 이렇게 이제 제로를 이렇게 붙이면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진공의 투자율. 그래서 모든 물질은 물질 나름대로의 이 자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공도 물론 진공의 자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공이라고 하지만 물질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물질도 투자율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율은 이렇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이 단위가,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잖아요. 그죠? 그럼 뮤제로만 남겨놓고 다 이항해버리면 길이하고, 이게 잘못 나와 있네, 뭔가. L이 아니라 I가 돼야죠. L이 아니라 I. 여러분 책도 아마 이렇게 돼 있으면 바꾸세요.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슬라니까 이 뮤제로만 남겨놓고 이항하면 I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전류 암페어로 나눠주는 거고, 여기 R이 들어가 있잖아요. R을 곱해줘서 미터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이 뮤제로의 투자율의 단위가 돼요. 이게 이제 투자율의 단위가 되는데, 여기 테슬라를 또 우리가 분석해 보면 뉴턴 퍼 암페어 미터였잖아요. 뉴턴 퍼 암페어 미터. 그래서 뉴턴 퍼 암페어 제곱으로 쓸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단위가 왜 이렇게 나왔나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법칙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 주변의 자기력선이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이제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진 모양으로 돌아간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죠. 진행하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 뭐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른손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오른손 법칙 그러면 돼요. 19-6번 문제 보게 되면 그냥 공식 문제예요. 2파이 R분의 뮤제로 I 대입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2파이로 나누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 남고, 거리 5cm 되는 곳에 2A의 전류가 흐를 때 5cm 되는 이 P점에서의 자기장이 얼마냐? 8 마이크로 테슬라.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방향까지 좀 알아야죠. 방향. 전류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위에서는. 아래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근데 자기장은 다 오른손을 사용하면 되는데, 아마 고등학교 때도 물리 공부했던 사람들은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그래서 왼손을 사용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플레밍에 이제 정해 놓은 거고, 그렇지 않고
오른손 왼손 이제 다 쓰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한 손만 쓰면 다 오른손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은 그냥 오른손만 쓰면 됩니다. 517페이지의 암페어 법칙. 실험에서 했으니까 이 자기장,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이거는 자세히는 안 할 텐데 이 암페어 법칙을 좀 알아둬야 돼요. 암페어 법칙은 전기에서 가우스 법칙 공부했던 것을 좀 떠올리면서 가우스 법칙 이거랑 같이 쌍으로 같이 알아둬야 돼요. 쌍으로 연관 짓고 가우스 법칙이 뭐였는지 복습을 해보면 기억을 해야 돼. 시험에 나올 거니까. EA는 입실론 제로분의 Q 내부 이런 식 기억하죠. 그다음에 분례는 책에 있는 식대로 하면 적분을 해야죠. 2 곱하기 EA 이렇게 돼 있었고 요거를 기호 YE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름을 전기 선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가 여기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랬지. 요거를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잖아. 그죠?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전하가 커지면 전기장이 강하게 나가겠지. 그래서 어떤 면을 이렇게 잡아요. 면을 이렇게 잡아서 구면이죠, 구면. 대칭이 되게 모든 지점의 전기장이 다 같도록 그럼 거리를 다 같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면을 잡아서 이 면을 지나는 전기장의 세기를 E 그리고 그 면의 넓이를 A 그러면 이 A를 이 면에서의 전기 선속이라고 한다고요. 이 값은 당연히 그 내부에 있는 이 전하 Q에 비례하겠죠.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쓰게 되는 걸 가우스 법칙이라고 했고 여기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구한다고요. 양별 A로 나눠주면 간단하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그렇게 빠져나와야 전기장만 쏙 빼서 구할 수 있잖아.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제 EA라고 쓰는 거였지. 그래서 전기장을 구할 때 대칭 형태의 넓이 면적을 설정을 해서 이 대칭 형태의 면적을 가우스 면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얘를 가우스 면이라고 하는 거고 이 면에서의 전기장을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줄거리를 가지고 이건 똑같진 않은데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암페어 법칙은 그림에서 보자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은 퍼져나가는 자기장이 아니죠. 전기장은 퍼져나가니까 이 퍼져나가는 걸 다 감싸서 얼만큼 퍼져나가는지 측정해 보면 그 안에 전하가 얼마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전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얘는 퍼져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러면 빙글빙글 도는 걸 그냥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얼만큼 이 도는 양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도는 양이 많다는 얘기는 전류가 강하다는 얘기겠지. 그치? 기하학적으로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선을 다 잘라요. 잘라서 요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요 길이랑 곱하고 요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길이를 곱하고 자기장 곱하기 길이 자기장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가면서 자기장 곱하기 길이 자기장 곱하기 길이 그래서 자기장 곱하기 길이를 이 한 바퀴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한 바퀴에 대해서 다.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선적분이 됩니다. 선적분. 작은 길이를 따라가면서 자기장을 다 곱하면 모든 전체 길이에 대해서 한 바퀴에 대해서 그 결과가 바로 이 전류에 비례한다고요. 근데 비례 상수가 또 투자율이 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고리라고 그래요. 고리. 이 전체 길이 경로의 전체 합을 고리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이제 암페어 고리라고 이름을 지었죠. 암페어 고리를 따라가면서 자기장을 다 구해서 그 고리의 길이와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위치마다 자기장을 갖게 하면 자기장이 이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지. B 곱하기 전체 길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뮤제로 i가 되기 때문에 그럼 전체 길이를 그냥 대문자 L이라고 쓰죠. 얘를 대문자 L. 그럼 BL은 뮤제로 i가 돼서 B를 구해줄 수 있겠죠. L분의 전체 경로분의 뮤제로 i 이렇게 해주면 B가 구해진다고요. 이거를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고 암페어 콜이라는 이름으로 이 경로의 이름을 하는 거고 이 적분은 이제 선적분이 되겠죠. 면적분이 아니라. 수학에서 열심히 선적분 공부하고 면적분 열심히 공부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벡터에서도 뭐 선적분, 면적분에서 적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미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미분 적분 표현해서 발산 정리에 쓸 수도 있고 스토크스 정리에 써서 미분을 적분으로, 적분을 미분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경로의 길이가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 경로의 길이가 2파이 r이잖아요. 원이니까. 그러면 2파이 r분의 L이 2파이 r분의 뮤제로 i라는 식이 바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암페어 법칙을 쓰면. 앞에서는 그냥 외워라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니면 비오사바르 법칙을 써도 돼요. 비오사바르 법칙이 뭐냐면 비오사바르 법칙은 이렇게 전류도선이 자기장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전류도선을 얘는 조각조각 나눠요. 전류도선을. 예? 조각조각 나눠서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궁금해. 그러면 얘에 의한 자기장, 요놈에 의한 자기장, 요놈에 의한 자기장을 다 더하면 계속 더해 나가면 뭐예요? 이 지점에서의 전체 자기장이 구해지겠죠. 전체 자기장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구해지겠지. 그렇게 구하는 적분 그런 방법을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해요. 비오사바르 법칙. 아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자기장을 구할 수도 있는데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할 때는 전류 도선을 다 조각내서 이걸 적분해서 그죠? 이걸 적분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적분은 뭐예요? 이 적분은 전류가 어느 지점의 자기장을 구할 때 그 자기장의 세기가 같은 경로를 선택해서 그 경로에서의 선적분을 통해서 이건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거지. 물론 이것도 기하학적이긴 한데 이 방법도 이건 이제 암페어 법칙을 써서 구해내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걸 암페어 법칙이라고 한다. 쭉 읽어보면 이 값을 구하면 그 값은 얘와 같다. 이걸 암페어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암페어는 본래 프랑스 사람이죠. 앙페르 법칙. 앞에는 암페어라고 했다가 뒤에는 앙페르라고 했다. 그럽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좀 넘어갑니다. 19-7번 문제를 예제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안에는 직선 전류 도선이 있고 바깥에는 원통 전류 도선인데 얘는 전류가 반대로 흐르죠. 그때 이 사이 영역, 이 사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기 도선이 이렇게 동그란 도선이 있고 테두리에 감싸는 껍질 도선이 있는 거죠. 껍질 도선이. 그렇죠? 그럼 그 사이 영역, 여기 이제 비어 있는 요 영역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구해지냐? 거리가 같은 지점을 잡아서 이 점선 있죠? 이걸 암페어 고리로 설정을 하고 이 고리에서 암페어 법칙을 적용합니다. 고리에. 그러면 B 곱하기 B는 그 경로 L분의 뮤제로 I가 되겠죠. 여기 암페어 법칙이잖아요. 경로의 길이 2파이 R만 여기 넣으면 돼요.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지 그냥. 그죠? 본문에 있던 거하고. 2파이 R분의 뮤제로 I예요.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됩니다. 그죠? 라고요. 거리 R이 증가할수록 B는
줄어들겠죠? 멀리 가면 갈수록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쭉 멀리 가면 자기장이 감소하는데 이걸 지나가면 바깥에서는 어때요? 바깥에서 또 암페어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때는 그 안에 여기는 이 I는 내부에 있는 모든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모든 전류. 고리 내부에 있는 전류를 써라. 여기에 대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고리 내부를 보면 위로 흐르는 전류 I1, 아래로 흐르는 전류 I2니까 그 차이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의 자기장은 I1-I2. I1은 3A로 주어지고 I2는 1A로 주어졌으니까 그냥 2 집어넣으면 되겠죠. 2.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은 이 거리에서 이제 구하는 거고, 이 거리에서 0.015m 떨어진 1.5cm 떨어진 데서 구하는 거고, R이 증가하면 이걸 그냥 R이라고 두면 증가하면 감소하겠죠, 자기장이. 맨 마지막에 보면 동축 케이블은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즉 안쪽 도선과 바깥쪽 도선의 전류의 크기가 같아요. 들어오는 전류만큼 나가게 이제 해주는 거지. 그러면 방향이 반대니까 아예 0이 나오겠죠. 이게 실제 우리가 쓰는 동축 도선은 이게 0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장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그래서 전류의 자기 효과, 이게 뭐예요? 전류의 자기 효과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도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전선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때요? 플러스가 가서 막 흘러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공간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이 0이 되지 않는다고 주변에서는. 이 전선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동축 도선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자기장을 실험하는 경우 이 주변에 전선이 무지 많잖아요. 여기에 전류 도선도 있고 여기 뭐 전자제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점의 자기장은 막 되게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영향을 무지 받아서 이제 자기장이 결정이 될 거라고. 그런데 내가 미소한 신호를 어떤 신호를 내가 검출하려고 하는데 그 미소한 신호를 내는 그 원인에 의해서만 그 신호를 검출해야 정확히 검출이 되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잡음이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험실에서 아주 민감한 그 신호를 측정할 때는 그 신호를 측정하려고 하는 장치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신호를 측정하는 그 측정 장치의 전선들은 다 동축 케이블을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실험 장치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일은 없겠죠. 자, 그렇고 뭐 안테나 선으로도 많이 쓰이죠. 우리 안테나 선. 어디에 동축도 선이 쓰이는 거예요? 안 나와. 도선. 이런 선 봤을 거 아니야, 이런 선. 그렇죠? 이런 선. 안쪽 선이 있고 바깥쪽에도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요. 동축 케이블. 이렇게. 군대 선 쓰고 이런 게 많잖아. 그 오실로스코프의 케이블이 다 이런 동축 케이블이라고요. 오실로스코프에 쓰는 케이블이. 했어요? 이런 것들, 그죠? 네. 케이블. TV 안테나, 뭐 RF 케이블 다 동축 케이블을 씁니다.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안쪽 사이에 이 전원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동축 도선이에요. 전부 동축 케이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류 고리와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인데 여기는 고리 도선 원형 전류 도선의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오사바르 법칙을 쓰면 이게 지금 작은 선분으로 별로 안 작아 보이는데 미소하게 이제 조각을 내죠. 조각을 내서 각각의 도선들이 이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을 다 더해주면 전체 원형 도선에 의해서 이 중심 방향에서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구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구하는 걸 비오사바로 법칙의 자기장, 비오사바로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구해보면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온다. 과정은 생략했어요, 책은. 나중에 한번 관심이 있으면 다른 물리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요. 다 이렇게 한번 검색의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넣을까요? 원형, 전류, 도선, 자기장. 그러면 여기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렇죠? 다 원형 전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데, 그를 보면 구하는 방법도 나오겠지. 그렇죠?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 우리말로 써도 돼요. 그러면 다 이렇게, 그죠? 이 중심 도선에 이건 뭐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중심 축상에서 구하는 거고, x를 0으로 두면 완전히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이런 식으로 x는 0일 때 이렇게 나오죠. 2r분의 뮤제로 i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이게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은 IDL, 전류 곱하기 길이, 이 IDL로부터 거리가 R인 지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이거 적분해서 구하면 됩니다. 어려운 적분 아니잖아요. 이런 적분은 수학 시간에 수학을 잘 한다면 별거 아니라고요. 적분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재는 그 결과만 보여주는 거지. 이 R분의 뮤제로 I, 원형 전류 도선의 중심 반지름이 얼마? R, 흐르는 전류가 얼마? I일 때, 얘도 R분의 I의 비례예요. R분의 I. R에는 반비례, I에는 비례. 근데 실험할 때 보면 여러분들은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사각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측정하는데, 이 사각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여기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아니라 이게 2R분의 뮤제로 I에 0.9를 곱해야 정사각형 도선의 자기장이 돼요. 책에는 이제 1.27을 곱한 건, 이거는 이제 이 그림처럼 무한직선이 4개 있을 때 그런 거지. 무한직선이 4개. 4개의 각각의 무한직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다 더해지도록 방향을 설정해 준 거죠. 더해지도록. 그러니까 4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4배. 여기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어때요? 여기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기가 만드는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 되겠죠. 점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위로 흐르는 무한직선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자기장이 되겠죠. 가마치면 이렇게 흐르는 것도 무한직선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자기장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보면 이게 다 반시계 방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시계 방향이거나.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는 1.27을 곱하는데, 이 위에 그거 다 잘라버리고, 여기 옆에 테두리 나온 거 잘라버리고, 사각형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 잘라버린 것들을 다 제외해야 돼요. 그러면 0.9밖에 안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시간에 간단히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멀리 있는 도선에 의해서, 여기 원보다 사각형이 멀리 있잖아요. 사각형에 의한 전류 도선이 더 약해지는 겁니다. 멀리 갈수록 자기장이 작아질 테니까. n번 감으면 당연히 n배 되겠죠. n번 감으면 n배. 그래서 이거 식을 직선 전류 도선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 파이가 빠져 있어요. 파이만 빼면 돼. 이제 공식 하나 외워서 직선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2파이 R분의 뮤제로 I 이렇게 암기해 놓고, 원형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파이를 쏙 빼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암기하면 좋지. 그렇죠? 그래서 구구단 암기해서 쓰면 얼마나 편해.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는 보면 이제 이 예제에서는 8번 예제에서는 이 5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구해봐라. 그럼 직선 전류도 있고 원형 전류도 있는데 그 중심이죠. 그러면 1번 도선에 의한 자기장, 2번 도선에 의한 자기장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1번 도선은 직선 전류니까 이렇게 나오는 가마치면 위쪽 방향이 되죠.
그래서 B1은 위쪽 방향에 자기장이 되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감아주면 아래쪽 방향에 자기장이 되죠. B1은 위쪽, B2는 아래쪽이니까 빼줘야지. 같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반대라면 그땐 보여지는 형태의 자기장이 되겠죠.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공식에 그냥 2πr분의 뮤제로 i, 2r분의 뮤제로 i.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너무 예제에 있는 거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뭐냐면 위에서는 지금 고리 하나에 의한 자기장만 구한 거지, 그 중심에서. 근데 고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계속 있어요. 연속으로. 근데 그것도 이렇게 여러분들 용수철처럼 한 곳에 가서 감은 게 아니라 이제 위치를 이동하면서 계속 감아 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 이런 걸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여기는 틈이 지금 되게 틈이 멀리 이렇게 꽤 멀리 있는데 그건 보여주려고 한 거고, 이 내부를 보여주려고 한 거고, 실제 이제 솔레노이드를 만들 때는 틈이 없이 아주 촘촘히 감는 거죠. 촘촘히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다 감아놓은 거예요. 가면 단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만. 그래서 길이가 되잖아요. 길이 원통. 또 실제로 감아놓은 그림은 또 없어. 그림을 보려고 해도 실험 시간에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솔레노이드. 그러면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 나오는데 이 솔레노이드가 그냥 전자석이죠. 전자석이라고, 전자석. 이게는 이런 거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감았잖아. 촘촘히 감았잖아요. 그림이 별로 없네. 이런 게 다 솔레노이드야, 그죠? 예. 다 솔레노이드라고. 이게 전선을 무좀을 촘촘히 감아놓은 거죠. 아주 보는 작은 솔레노이드도 있어요. 미세하게 작은 솔레노이드 있을까? 이 안에도 솔레노이드가, 이것도 솔레노이드야. 여러 번 감았잖아, 그죠? 좀 굵은 걸로 감은 것 같은데. 이건 솔레노이드 커넥터 쓰이는데 용도는 그냥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여기 보면 이게 밸브예요. 밸브. 이 안에 코일을 감았고 전자석이라고.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돼서 뭔가 철커덕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밸브를 닫아버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전류를 가하면 반대쪽 자석이 이를 딱 끌어당겨서 열어주고, 닫았다 열었다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신호로, 스위치로 탁 닫으면 닫히고, 닫으면 열면 또 스위치 누르면 열리고, 그런 걸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해요. 사람 손으로 직접 여는 게 아니라 이런 커다란 정유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이 열고 닫고 할 수 없잖아요. 유량이 흘러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열고 닫고 해요. 그렇죠? 전자석을 만들어 갖고 여기 이 사이에 철커덕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여기 보면 이제 대략도가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전공 아니야? 이런 거 기계에서, 그죠? 닫았다 열었다. 얘가 내려오면 닫힐 테고 올라가면 열릴 테고 뭐 이런 형태예요. 형태가 전기 스위치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이 밸브, 기계 밸브는 다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솔밸브라고 하죠. 솔밸브 줄여서 솔밸브, 그죠? 아주 많이 씁니다. 그냥 전자석이다 이러니 쉽게 표현하면 전자석이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원리가 뭐야?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자석의 힘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장 간단한 초인종. 솔레노이드를 열은 다음에 스위치를 닫으면 얘가 자석이 되잖아. 이게 솔레노이드예요. 이게 얘는 그냥 용수철이고, 그럼 이 철편이, 철덩어리가 자석이니까 쑥 끌려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배를 쾅 치면 땡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초인종 누르면 땡 소리 나는 거야. 눌렀다 다시 놓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또 누르면 자석이 돼서 다시 와서 땡 치고, 또 누르면 용수철 때문에 다시 끌려가고. 아주 간단한 건데 뭐 대단한 것이냐, 그죠? 예. 솔레노이드 밸브도 아주 간단한 건데
가격이 엄청 비싸죠. 의외로 가격이 비싸요. 또 잘 만들어야 되잖아. 고장이 잘 나면 그냥 바로 바꿔버려야 되니까 고장 안 나는. 그리고 새지 않게, 액체가 새지 않게. 새면은 말짱 헛거지, 그죠? 완전히 꽉 막아줬다, 꽉 다시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비쌉니다. 기체 같은 경우 독가스라고 해 뭐라 그래? 톡식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면 큰일 나잖아, 그죠? 스위치를 열고 닫고 하는데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데 이런 가스 새면 안 되잖아, 그지? 집에서 쓰는 가스는 이런 거지만 그걸 전자로 제어할 때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쓴다고, 그죠? 가스를 닫으려고 하는 거 손으로 이걸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큰 가스관에서는 전기식으로 제어를 하려면 다 기계가 아니라 또 전기로 해야 되잖아, 그죠? 앞으로는 다 자동 제어를 해야 되니까. 자동 제어를 하면 찰커덕 닫았다, 찰커덕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다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닫았는데 가스가 샜어? 큰일 나는 거지. 독가스가 새면, 그죠? 전혀 새지 않게, 그리고 정확한 유량으로 유량 제어까지 해줍니다. 그런 이제 밸브들은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1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사람이 해주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죠? 기계가 양도 재고, 뭐 자동 제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 분리만 잘해도, 그러니까 웬만해서 주위에서 사용되는 기계, 전기, 전자에 관한 원리들은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이 중요한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시험은 언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하는 데까지. 예제 19-8번까지.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시험 문제는 예제하고, 시험 문제를 내가 시험 문제는 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할 거예요. EX는 예제 문제. 16장에 2579, 17장에 1235, 6911, 18장, 19장 이렇게 오늘 한 8번까지 예제. 연습 문제, TV는 연습 문제 913, 2230. 문제 수가 많지 않죠? 문제 수도 많지 않고, 실험에서는 3가지 실험. 피스톤 브릿지에서 비저항, 직선 전류,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등전이선 측정. 요 3가지, 이거는 같은 실험이잖아, 그냥, 그죠? 3가지, 4가지. 이렇게만 출제를 하는데, 똑같이 출제하고 숫자는 바꿔서. 너무 똑같이 하면 욕먹어요, 그죠? 대학교 1학년 한 학기 내내 중간고사 2달 공부했는데 똑같이 내서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숫자는 바꿔서. 문제 형태는 주관식,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서술형은 문제 풀이를 다 하는 거죠. 중간과정 풀이까지 하는 건데, 서술형은 이제 부분 점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단답형은 그냥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서 바로 점수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